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내가 어찌 감히 많은 말을 보태겠는가. 당시 감옥문을 나온 이순신에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순신이 평소에 심정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유성룡이 이렇게 전해요. 이순신의 노모가 아들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두려워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얼마 뒤에 이순신이 접하게 되는데 난중일기에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의 부고를 접했다. 달려나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해 보였다. 우리가 하늘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명예를 잃고 어머니도 잃고 이순신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시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가슴 찢어지는 비통함을 모두 적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4월 19일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 사이에 어찌 나와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빨리 죽는 것이 사는 것만 못하다. 이순신의 비통한 심정은 계속됩니다. 이건 5월 5일 일기인데요. 백의 종군하여 어머니 장례도 못 치르고 곡하고 우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니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는 것인가. 당시 이순신이 죄인의 몸으로 백의종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졌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월 6일 일기예요. 하늘은 어찌하여 나를 살펴주시지 않는 것인가. 어찌하여 어서 죽지 못하는 것인가.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7월 10일 일기입니다. 품은 생각이 매우 서글퍼서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거렸다. 그 사이에 이순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던 원균과 또 당시 수군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균은 사실 이순신이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인데요. 원균은 부임하자마자 이순신의 업적 지우기에 나섭니다. 당시 상황을 징비록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원균이 부임하고 나서 이순신이 시행하던 여러 규정들을 모두 바꾸고 또 이순신이 신임하던 사람도 모두 내쫓았다. 군사들이 속으로 원균을 미워하고 원망했다. 그러니까 원균이 이순신 색깔을 다 지우는 거죠. 자기 식대로 이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군사들이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류성룡은 이제 원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적고 있어요. 징비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균은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주정을 부리고 화를 내며 형벌을 남용했다. 또 류성룡뿐만 아니라 이순신도 원균을 굉장히 나쁘게 봤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원균에 대한 욕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 원균이 왔는데 그 흉포하고 폐악한 행동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날의 일기에는 천지 사이에 이 원시처럼 흉악하고 망령된 자는 없을 것이다. 이순신이 원균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이름으로도 안 부르고 그냥 원시라고 했어요. 천지 사이에 이 원시처럼 흉악한 놈은 없을 거다. 일기에다가 이렇게 원균 욕을 아주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원균이 이순신으로부터 수군 지휘권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결국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류재란인데요. 이때 일본은 임진왜란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전라도부터 철저하게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은 정류재란 개전 명령서라고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에 대한 지침을 문서로 적은 것인데요. 이 명령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라도는 남김없이 철저히 공략해라. 내가 바다를 건너가서 조선을 즉시 토벌하고 명나라까지 공략할 것이다. 히데요시가 왜 전라도를 남김없이 공략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임진왜란 때의 실패 원인이 전라도를 공략하지 못한 것에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라도부터 확실히 공략을 해라. 이렇게 이를 갈고 철저히 전쟁 준비를 했던 일본군이 1597년 7월 15일에 거제도 앞바다 칠천량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을 괴멸시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칠천량 해전인데요. 당시에 이 사건을 유성룡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산도의 수군이 괴멸하여 통제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전사했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이 힘들게 키워놓았던 수군을 원균이 단 한 차례의 전투에서 전부 괴멸시킨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유성룡은 이렇게 전합니다. 적군이 임진년에 우리 국경을 침범한 이후 오직 수군에게만 패전을 당해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를 분하게 여겨서 반드시 조선 수군을 처부수라고 명했다. 이에 계책으로 이순신이 죄를 얻게 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 임진년에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수군이다.
확실히 조선 수군을 쳐부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계책을 써서 이순신을 죄를 얻게 만든 겁니다. 백의종군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류성룡은 자신들이 그 일본의 계책에 노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해요. 우리는 모두 그들의 꾀에 노란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저 이순신만 없으면 이길 수 있다. 어떻게든 이순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간책을 썼던 거예요. 칠천량 해전의 패전 소식을 이순신도 전해 듣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일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덕필과 변홍달이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 수군이 밤에 기습을 당했습니다. 통제사 원균이 죽었고 수군은 대패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키워놓은 조선 수군인데 한순간에 괴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순신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당시의 심정을 이순신이 일기에 아주 짧게 적고 있는데요. 불승통곡이라고 해서 통곡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짧게 적고 있어요. 비록 짧은 4글자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모든 심정이 다 들어있는 말 같아요. 이렇게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해진 건 조선 정부와 선조였습니다. 선조가 이 대패 소식을 듣고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다른 도에 남은 배가 있는가? 이대로 손만 놓고 있을 것인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누구도 선조의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기록을 보면 어떤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고 적고 있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선조가 더 언성을 높이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대신들은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는가?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셈인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외적이 물러나기라도 하는가? 그러면서 선조가 이번에 좀 더 신경질을 내는데요. 전일에 모두가 도성을 지키자고 하면서 나를 겁쟁이라고 기롱하더니 지금은 왜 침묵만 하는가? 이걸 보면 선조가 좀 뒤끝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선조는 예전에 신하들이 자기를 저 비겁한 임금, 겁쟁이 임금이라고 손가락질 했던 게 상처로 남았나 봐요. 그게 뭔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선조가. 결국 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양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양복이 선조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여 통제사로 삼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답은 이순신밖에 없다. 자기들이 내친 이순신이잖아요. 자기들 급하니까 이제 불러오자 하는 건데 어쨌거나 답은 이순신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순신을 수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순신한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 전라 충청 3도 통제사로 삼았다. 이순신에게 흩어져 도망한 배를 수습하도록 했다. 또 상황이 급해지니까 다시 이순신에게 이 상황을 수습하라고 내몬 거예요. 근데 이때 선조도 아무래도 자기가 내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뭔가 유감 표시라도 있어야 되니까 당시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교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가 믿는 것은 오직 수군뿐인데 적들의 칼날에 3도의 수군이 한 번의 싸움으로 모두 괴멸되었다. 지난번에 경의직책을 교체하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하도록 했던 것은 역시 사람의 계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패전의 욕을 당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내가 어찌 감히 많은 말을 보태겠는가. 사실 이거는 선조로서는 최대한의 유감 표시, 이순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최대한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그치만 지금 나라가 위험하니까 한 번만 더 나서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은 충의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나라를 건져주기를 바라는 소원을 풀어주길 바란다. 여러분 지난번에 선조가 이순신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때 선조가 뭐라고 말을 했었나요? 정말 이순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결국 시기하고 의심하고 잡아와서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순신이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냐. 이순신은 대장으로서 하는 짓이 잘못된 것 같다. 이순신의 사람됨을 볼 때 그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자인가? 이순신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순신이 조정을 기망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법을 상고해 보면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근데 이제 와서 급해지니까 이순신한테 나라를 좀 구해줘. 충성의 마음을 더 굳건히 해서 나라를 좀 구해줘 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순신은 선조의 이런 바람대로 다시 한번 통제사의 자리를 이제 수락하게 되고요. 남은 배들을 수습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실천량 해전에서 살아 돌아왔던 12척의 배가 있었거든요. 그 12척의 배로 이 외적들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후의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명량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화 한산을 통해서 7부에 걸쳐서 역사 기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